과자 드실 바에는 담배 태우시라고. 그 정도로 잇몸에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팔자주름이 깊어진다거나 세로주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분의 잇몸이 치아를 조금 잃으셨구나. 저희가 연구한 것들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게 치매 환자분들의 뇌에서 잇몸 질환에 관련된 세균이 관찰된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잇몸 질환을 열심히 치료했더니 당 수치가 좋아졌고요. 치매가 예방이 됐고 비마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녹아내린 잇몸 가진 분들에게 현실적인 좋은 루틴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환자들의 녹아내린 잇몸을 매일 진료하는 치주 전문의 박정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 굿데이 치과 양재점 대표 원장 박정철 원장입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앉는 건 자연스러운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화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잇몸 튼튼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 노화를 가속화시켜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병이지 이거를 나는 늙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치과는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위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려앉은 잇몸뼈는 다시 살릴 수 있긴 한가요? 치과에서도 다양한 치료 방법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도전과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한 번 내려간 뼈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만에 하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으로 뼈를 많이 만들어서 잇몸뼈를 넣어드리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미 치아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잇몸뼈를 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충치보다 잇몸병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한 것 같은데,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잇몸이 없으면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잇몸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들어서 고령화 시대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새겨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잇몸 질환이 전신 질환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에 따르면은 치매, 당뇨, 골다공증, 폐렴, 심혈관 질환, 잇몸 질환이랑 얘랑 왜 관계가 있지? 하는 질환들이 잇몸 질환에 의해서 유래되고 악화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고 하니까 잇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 사실 몰랐는데요. 네. 너무나 양치질을 잘해야겠다부터 치과 진료도 빨리 보러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잇몸병이 심해지면 얼굴 모양이 이상해진다고도 맞아요. 하던데 실제로 네. 환자분들 보면 그렇던가요? 특징적인 얼굴 형태들이 있으세요. 틀니 끼신 환자분들에서 많이 관찰되는 거지만 얼굴의 전체 길이가 짧아져요.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은 치아가 힘을 못 받고 주저앉거든요. 앞으로 돌출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금니가 주저앉으니까 위아래 얼굴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예전 어르신들 보면 세로주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주름이 생긴다거나 팔자주름이 깊어진다거나 아래턱이 앞으로 돌출한다거나 해서 얼굴 형태만 봐도 저분의 잇몸이 치아를 조금 잃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할 수는 있죠. 잇몸병이 전신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정말 놀라는데요. 그 이유가 세균이 침투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입안에는 너무나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착한 세균들이에요. 근데 이 착한 세균들이 점점 나쁜 세균들이 침투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 밸런스가 파괴가 되고 안 좋은 세균들이 많아지는 순간 잇몸에 염증이 가게 되죠. 이 두 가지, 세균과 염증 인자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집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들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게 치매 환자분들의 뇌에서 잇몸 질환에 관련된 세균이 관찰된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뇌라고 하는 거는 블러드 베슬 베리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뇌로는 나쁜 것들이 못 들어가게 채로 걸러내고 있거든요. 아주 깨끗한 공간이에요. 근데 입안에 있는 잇몸 세균이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뇌의 조직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치매를 유발한다 라고 결론이 되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안에서도 잇몸 질환 세균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세균이 직접적으로 혈관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기전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세균이 직접 못 들어갈지라도 여기서 만들어진 염증 신호들, 한참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 몸의 군인들이 전쟁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온몸으로 퍼지는 거죠. 그럼 엉뚱하게 무릎은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닌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골다공증, 뇌에 들어가서는 치매, 심장과 심혈관에서는 고혈압 등등의 염증성 질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질환들이 잇몸에 의해서 유래된다라는 게 학술적으로 밝혀져서, 어떤 연구에서는 잇몸 질환을 열심히 치료했더니 당 수치가 좋아졌고요, 치매가 예방이 됐고, 재밌게도 비만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지금 잇몸도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잇몸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비만도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잇몸 관리 열심히 하는 게 온몸 관리에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치과에 정말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몰려드는 이유 중에 1번이 전신질환 예방도 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는 게요. 네. 잇몸 관리 안 하면 감기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심각한 질병들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하루 3번이 아니라 뭘 먹든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잇몸뼈가 조금이라도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는 뭐부터 좀 저희가 해야 될까요? 잇몸뼈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내려간 잇몸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예방이고요. 저희 치과적으로는 잇몸을 다시 끌어올리는 수술이라든지 잇몸 재생 치료들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잇몸병은 생활습관병입니다. 고혈압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밤에 먹고 자고요, 맵고 짠 거 좋아하고 운동 안 해요. 그럼 이제 고혈압 약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부분 내과 선생님들은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짠 거 먹지 마세요. 에이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잇몸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치과에 오셨는데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치실 열심히 하세요, 자주 오세요 그러면 에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칫솔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교정하시고, 치과에 자주 오시고, 관리를 자주 받으시고, 불편할 때 바로바로 오시고, 이러한 습관 교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녹아내린 잇몸 가진 분들에게 현실적인 좋은 루틴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을 아침, 점심, 저녁 추가적으로 자기 전에 한 번까지 해서 총 4번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치실과 치간 칫솔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금물 가글로 부드럽게 미지근한 물로 하시게 되면은 잇몸 마사지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됐는지를 텅 테스트로 마무리하신 다음에 잇몸 관리를 하시고, 잊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치과에서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꼭 미리 검진하셨으면 좋겠고, 잇몸병은 무엇보다도 소리가 없는 질병입니다. 저희가 옛날 말로 소리 없는 이빨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파서 오시면은 늦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별거 없어도 한번 나오시면은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과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럼 환자분들 많이 오셔서 보다 보면 잇몸이 내려앉은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보이는 게 있을까요? 잇몸이 많이 내려가고 파괴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오징어 너무 딱딱해요. 특히 마른 오징어 너무 강력하고요, 육포 너무 강력합니다. 씹는 힘 자체가 잇몸에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를 주고요, 특히 얘네들은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사이에 박혀버리면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치실로 제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잇몸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징어, 육포 딱딱한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쪽 편으로만 씹는 분들이 계세요. 편측 저작이라고 하는데 주구장창 왼쪽으로 씹으시는 분들 잇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적끈적하고 잇몸이나 치아에 달라붙는 형태인데, 제일 안 좋은 게 과자예요. 과자들 중에 바스락바스락해서 하는 모래 알갱이 같은 느낌의 침이랑
섞이면은 잇몸 사이에 들러붙게 되는데 진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도 은근히 과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물론 저도 과자 좋아하긴 합니다만 요거 하시고 나면은 꼭 칫솔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과자 드실 바에는 담배 태우시라고. 그 정도로 잇몸에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자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자가 그만큼 잇몸에 안 좋다니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질긴 것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는데 제 잇몸 왜 이러나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잇몸에 해로운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습관도 중요하지만 저는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잇몸 안 좋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연락드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나도 잇몸 안 좋아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 쪽에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식이 습관이 전달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면역적으로 골 대사가 특히 안 좋다거나 콜라겐 대사가 특히 안 좋다거나 아니면 염증에 취약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저희의 습관들이 되게 되는데, 주무시면서 일을 가는 습관들,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치실을 하지 않는 습관들, 이러한 습관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여기에다가 기름에 불을 얻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정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칫솔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도 칫솔질 열심히 합니다. 어머니가 치실질 하면은 아이들도 치실질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잇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추적을 해봤더니, 어머니가 치실질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치실 관리할 확률이 두세 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더 재밌는 거는,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형이 치실질을 하면은 동생이 따라할 확률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자녀들은 배운다고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아버지는 치실질을 하건 말건 자녀에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아버지로서 약간은 안도의 한숨, 내가 뭘 해도 자녀에게는 큰 영향을 안 주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가정에서 입안 관리 열심히 하시고, 얘야 우리 치과 갈 때가 됐다,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노력들이 달력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자녀도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잇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럼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맞습니다. 칫솔질을 해야겠습니다. 또 저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도 내가 너무 세게 닦았나 하고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되나요? 칫솔질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은 잇몸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저희 애기들 넘어지면 무릎 까지는 것처럼 잇몸이 까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칫솔질을 한 거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피가 나고 붓는다, 요거는 이제 염증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잇몸 염증을 여러 가지 신호로 보는데, 붓고 빨갛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보지만, 그 중에 가장 1번 가장 확실한 신호가 출혈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을 했는데 피가 났다. 물론 이제 목에서 넘어오는 피도 있겠지만 기관지는 괜찮고 잇몸 쪽이 안 그래도 어딘가 좀 불편했는데 피가 났다, 무조건 염증이 생긴 걸로 간주하고 빨리 치과에 오시는 게 가장 빠르게 예방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잇몸이 부을 때 보면 특히 스트레스 받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잇몸이 좀 영향을 많이 받나요, 원래? 네, 신기하게도 잇몸이 온 몸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스트레스가 잇몸이랑 같이 가고요. 몸의 컨디션, 이런 것도 잇몸이랑 같이 가서, 사실은 잇몸에 생긴 질병 때문에 큰 병이 생긴 거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밤에 스트레스 받고 업무로 힘든 분들, 잇몸이 나빠져서 결국은 잇몸도 잃고 건강도 잃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잇몸은 온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잇몸이 줄어든 상태에서 스스로는 회복됐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치아가 시렸어요. 야, 내가 그 치과 갔다 와서 더 나빠졌다, 그 치과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린 게 좀 사라져요. 이제 드디어 나았구나, 이제는 치과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칫솔질은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석이 다시 쌓인 겁니다.
그리고 잇몸이 다시 부은 거예요. 근데 느끼기에는 오히려 잇몸이 건강해졌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덮어버리는 효과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큰 질병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 증상이 없다고 나는 이제 괜찮아졌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1년에 딱 한 번씩은 치과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까먹지 않게 생일날 가라고 말씀드려요. 나라에서 1년에 딱 한 번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비보험으로 받으시면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6, 7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나라에서 그걸 보험으로 처리해주게 되면은 만 원, 15,000 정도가 되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나라에서 주는 생일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까먹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관리 받으시고 나는 괜찮아 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괜찮을까? 라고 한번 검사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 아파야 치과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점진도 받고 스케일링도 받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잇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실 텐데 사람들이 좋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스케일링, 요게 이제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의 가장 큰 오해 내지는 저희가 스케일링 해드리고 가장 많이 받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하고 치아가 더 상했어요. 스케일링하고 잇몸이 더 내려갔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조금 많이 억울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치아가 시리니까 치아가 가늘어진 것 같으니까 잇몸이 내려가니까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저희는 치아를 깎아내지 않고요. 그리고 잇몸을 억지로 내려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거 좋은 치료니까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건 스케일링 때문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염증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잇몸이 부어있던 부분들이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얇아진 게 드러나고 치아가 얇아졌다고 느끼는 거는 치석이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의 원래 잇몸 상태로 바꿔드린 것일 뿐 저희가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게 생기면은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치석을 떼면은 너무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주 오셔서 깨작깨작 받으시면은 안 아파요. 근데 한 10년에 한 번 오셔가지고 치석 한번 크게 떼고 나가면 와, 내 다시는 치과 오나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은 혼자만 보지 마시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렇게 심각한 전신 질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치아 재생 시대가 머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접하는 그러한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한 10년, 20년 그 이상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플란트 말고도 최근에 치아를 재생하게 하는 젤이 개발됐다고 하던데 엔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도 잇몸뼈를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와, 이런 게 나왔어 라고 희망을 갖고 아마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할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여기는 임플란트, 그리고 요즘 치과계에서 혁신이라고 여기는 급속 골 이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녹아내린 잇몸을 매일 진료하는 치주 전문의 박정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 굿데이 치과 양재점의 대표 원장 박정철입니다. 네, 원장님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너무 쉽게 임플란트를 권한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에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워낙 고가고 성공률은 낮다 보니까 자연 치아를 쓰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역전이 돼서 임플란트 수가는 떨어지고 성공률은 지금 임플란트 성공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게 환자분들의 삶의 질은 더 높이는 방법이라서 이 부분은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연 치아보다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이거는 사실은 자연 치아건 임플란트건 똑같습니다. 관리 안 하시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고요. 관리 잘 하시면은 오래오래 쓸 수 있죠. 저희가 1965년도에 스웨덴의 브레네막 교수님이라는 분이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초의 환자분이 45년을 쓰셨어요. 임플란트 심어드리고 그리고 환자분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임플란트를 그 이상 쓸 수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브레네막 교수님의 환자분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 잘 받으시고 얼마나 애지중지 쓰셨을까요? 당연히 오래 쓸 수밖에 없겠죠. 자연 치아건 임플란트건 애지중지 관리하시면 오래 쓸 수 있고 막 쓰시고 관리 안 하시면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임플란트 하면 돌 씹어도 모른다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자기 치아로 식사하실 때는 씹는 맛, 밥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임플란트 들어간 다음에는 영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뼈에 박혀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씹을 때 아무래도 치주, 인대, 잇몸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조금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치아로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맞물리는 치아가 똑같이 도자기면은 딱딱딱 씹을 때 우리 환자분들이 목탁 두드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 치아와는 미세하게 다르지만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치아의 재료 그리고 기술의 발달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어색한 느낌 들지 않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하고 버티시는 거는 아마 예전에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즘은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뉴스에서는 치아 재생 시대가 머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가요? 저도 이제 연구랑 그런 뉴스를 접해서 좀 찾아봤는데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는 그거를 임상에 도입하기에는 한 10년, 20년 어쩌면 그 이상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줄기세포 이용해가지고 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뉴스에 나왔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조직 재생, 장기 이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의료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실제 환자분이 혜택을 보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연구와 무엇보다도 법적인 것들, 안정성 검증,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그거를 누리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와 틀니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나요? 뭐 예전에는 젊은 사람이면 임플란트, 뭐 나이 들면 틀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셨는데 사실은 요즘은 나이 상관없고요. 뼈가 없으셔도 어떻게든 뼈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할 수 있다면은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다만 임플란트의 개수가 조금 많다거나 아니면 너무 고령이셔가지고 임플란트를 공격적으로 뼈이식과 함께 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틀니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임플란트를 좀 적게 심은 다음에 임플란트의 틀니를 묶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다양한 옵션으로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줄이고 그리고 저작 효율 그리고 미용적인 부분은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치과 오셔서 엑스레이 찍고 임상 진단 받으시면은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임플란트 말고도 최근에 치아를 재생하게 하는 젤이 개발됐다고 하던데 혹시 네. 아실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접하는 그러한 기술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검증이 좀 덜 돼 있거나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 눈에는 와라고 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요. 어린 돼지의 잇몸에서 한참 뿌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요거를 잘 추출해서 정제하게 되면은
치아 뿔이랑 잇몸을 재생하는 단백질로 가득 차 있어요. 요거를 병들어 있는 우리 사람의 잇몸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돼지랑 사람은 DNA상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 없이 안전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마치 우리 어린 돼지의 잇몸뼈를 만들었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잇몸뼈를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엠도게인 치료를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와, 이런 게 나왔어 라고 희망을 갖고 아마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적응증입니다. 이 엠도게인을 쓸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특징적으로 뼈가 수평으로 주저앉은 분들은 이걸 끌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기적의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수직적 파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또 확실하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제가 뵈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희망을 갖고 오지는 마시되,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나라에서 보험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치료라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엠도게인, 그리고 제가 만든 컨텐츠들 보신 다음에 공부하시고 오시면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태에 따라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점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우선 안심이 되긴 네네. 하는데요. 급속 골 이식, 네네. IGBR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혁신적이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안을 하고 IGBR이라고 이름을 지은 술식이에요. 제가 교과서도 여러 번 쓰고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저만의 최적화된 재료의 조합과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IGBR이라고 만든 방법이고,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치과 원장님들 중에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술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쓴 교과서를 본 공부하신 젊은 선생님들은 이 방법을 요즘 많이 따라 하시면서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서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환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수술이 잘 돼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임플란트 관련 골 이식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은 염증이 있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염증이 있을 때는 발치와 또 뼈 이식을 동시에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IGBR은 어떤가요? 일단은 염증이 있을 때는 골이식을 했을 때 같이 감염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부위에는 골이식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요. IGBR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염증의 원인은 일단 치아였고요. 그 치아를 제거했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이 사라져서 염증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고, IGBR 술식에서 염증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도 없어졌고 현재 염증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골이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절대 없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래도 또 염증이 생길까봐 저는 오픈 힐링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써요. 오픈 힐링은 뭐냐 하면 상처를 벌려서 치유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 무릎 까져서 넘어져서 까지면은 막 거기다가 막 봉합으로 꼬매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냥 가만히 두면 딱지가 생기고 어느새 딱지가 떨어지면 예쁜 새살로 돋는 것처럼 치아 부위도 오픈힐링을 시켜서, 특수한 물론 콜라겐 재료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걸로 오픈힐링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잇몸으로 덮이면서 흉도 없이 뼈와 잇몸살이 두꺼워지는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힐링을 하게 되면은 또한 염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염증 부위에도 골이식을 해도 항상 건강한 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임플란트에 이미 한번 좀 실패한 분들도 IGBR로 어떻게 좀 맞습니다. 개선이 될까요? 저희 병원에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염증으로 심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다 병원을 옮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치아를 빼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빼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IGBR로 뼈를 재건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 연구에 따르면은 임플란트를 처음 심을 때 성공률은 10년 성공률이 98,
99%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한 자리에다가 두 번째로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성공률이 아무리 잘해도 80%로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저는 한번 실패한 분을 제가 재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성공률을 90% 이상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좋은 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IGBR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제거하고 뼈를 꽉꽉 다져서 두툼하게 넣어드리면은 3개월 만에 좋은 뼈, 좋은 잇몸으로 만들어 오시고 간단하게 구멍 뚫고 무절개 방법으로 임플란트 심으면은 5분 남짓 수술 끝나고 환자분은 빵끝, 저도 아주 빵끝. 결과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죠. 와, 치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IGBR이 모든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 IGBR은 뭐 결손부 파괴가 크다거나 염증이 심하다거나 아래 신경이랑 가깝거나 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랑 가깝거나 아마 검색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 고리식 못 받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불가능하고 힘들어 보일수록 임플란트 심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만 IGBR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더 쉽게 심을 수가 있어요. 쉽게 심을 수 있는 부위는 누구나 다 심을 수 있죠. 하지만 어려운 부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임플란트는 더더욱 쉽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부가 크고 나이가 많으시고 아스피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서 수술 받는 거 힘드시고 턱이 자꾸 빠져가지고 입을 모래 못 벌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치과 공포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정말 5분만 참으실 수 있다면 5분 만에 얼른 뼈 이식해드릴 거고요. 3개월 동안 재미나게 지내시다가 오시면 역시 5분 만에 임플란트 얼른 심어드릴 테니까 정말로 깨작깨작 쉽게 진료받으시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또 저희 중요한 게 금액이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비싸겠죠? 일단은 임플란트 진료 비용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마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아마도 저희 병원도 비슷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골 이식은 병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는 상악동 거상술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싸요. 그런데 IGBR은 이 뺀 자리에다가 뼈를 넣는 거기 때문에 뼈가 들어가는 양도 사실 아주 크지도 않고 수술도 아주 복잡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타 병원에서 되게 비싸다라고 진단받은 경우보다는 훨씬 저렴한 경우들이 많아서 IGBR은 큰 부담 없이 진행하시고 다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크고 훨씬 더 쉽게 덜 아프게 덜 붓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오히려 투자 대비 효과는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틀니 끼고 고생하고 계신데 한번 방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요즘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를 불필요하게 권유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해야 하는 임플란트인지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아마도 잘 모르는 분야에 가서 상담 받고 오면은 누구나 의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카센터 가서 이거 타이어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 과연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 안전 관련된 거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체합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과연 내가 맞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보의 불균형에서 생깁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듣는 말을 따라야 되죠. 치아가 아픈데 흔들리는데 치과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빼고 임플란트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거 난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임플란트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 중에 불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치아를 빼는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치아가 아픈가 그리고 엄청 흔들려서 식사가 불가능한가 그 두 가지가 부합이 되면 빼고 임플란트 가는 게 맞는데요. 아파요. 너무 아프지만 치료했더니 좀 쓸만하다. 그러시면 저는 더 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흔들려가지고 식사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돼도 자다가 삼킬까봐 걱정이 된다. 그 정도면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진료 철학은 환자분께 여쭙습니다. 아프세요? 많이 흔들리세요? 그 두 가지가 부합이 되면 빼고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고요. 만일에 너무 아프지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럼 치료해서 좀 더 쓰시고요. 아프지 않은데 너무 많이 흔들려도 아프지만 않으시면 괜찮으세요. 그럼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쓰세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아프고 흔들리고 그 두 가지가 부합이 되면 빼고 임플란트로 가지만 조금 아프지만 쓸만하다. 조금 흔들리지만 먹을만하다. 그러시면은 더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치아가 더 손상이 되거나 잇몸뼈가 더 높게 돼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환자분의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저울질을 꼭 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울 두 개 중에 하나는 치아를 씀으로써 행복한 내 마음이 더 크면은 그거는 쓰는 건데 이 치아를 갖고 있음으로써 더 불편하고 삶이 불행해요. 이게 더 저울이 크면은 그거는 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조금 불편하지만 갖고 계시는 게 행복하세요? 그럼 더 쓰세요. 근데 갖고 있는 것보다 불편감이 더 크다? 그럼 빼시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마 환자분도 동의하시고 저도 뺐을 때 좀 덜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렵게 그럼 고심해서 그래 임플란트 하겠어 결심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브랜드나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 되고 맞습니다. 병원마다 또 다릅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임플란트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 아까 그 카센터랑 비슷한 네. 상황인데요. 가성비 중요합니다. 수입산 타이어도 있고 네. 국산 타이어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게 좋은지를 사실은 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산 임플란트들은 역사도 길고 품질도 사실은 매우 뛰어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값어치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산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임플란트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산 임플란트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거의 상향 표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품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해외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 임플란트들은 대동소이 비슷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류나 브랜드보다는 사실은 그 임플란트를 심는 선생님의 실력 그리고 보철을 올려서 교합을 맞춰주시고 식사를 편하게 잘 만들어주는 보철과 선생님의 실력 그리고 그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고 염증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해주시는 치주과 선생님의 실력 이 많은 부분들이 더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임플란트들은 브랜드 이런 부분보다는 그거를 누가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 주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크게 본다면은 외산과 국산 선택하시고 국산 중에서는 누가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보시는 게 더 좋은 선택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어떤 선생님께 받느냐가 좀 중요하네요. 임플란트는 또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좀 튼튼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모르는 어떤 선생님들만 네. 아시는 불편한 진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임플란트 자체로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충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안 닦아도 치아가 썩는 그런 일은 임플란트에게는 안 생기는데요. 임플란트는 오히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잇몸병에는 더 취약합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어요. 자연 치아에는 치주 인대라고 해서 인대가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줄기세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으로 파괴가 왔을 때 스스로 치유하고 그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되게 뛰어난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요. 뼈에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염증이 생기면 정말 빠른 속도로 뼈가 쭉 녹아내려갑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는 충치는 안 생기지만 잇몸병은 생길 수 있고 생기면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치아보다 그런 점에서는 수명이 짧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를 저희가 더 열심히 잘 해드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임플란트는 재료의 특성상 도자기가 연결이 되고요. 작은 스크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걸 많이 드신다거나 이를 가신다거나 오돌뼈를 드시고 이걸로 병뚜껑을 딴다거나 이러시면은 나사가 깨지고 임플란트에 금이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당연히 과도한 힘으로 맹신해가지고 쓰시게 되면 임플란트도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적당히 조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플란트 관리 방법까지 너무나 잘 알려주셨는데요. IGBR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IGBR은 일단은 아주 손쉽게 두꺼운 뼈와 잇몸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 고리식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IGBR의 테크닉은 일단은 콜라겐 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PDRN이라고 해서 연어주사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여성분들 피부에다가 주입을 하시는 건데 이게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뼈의 재생 속도를 촉진하고 잇몸의 재생 속도를 급속하게 시키고요. 위에다가는 콜라겐 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프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히든엑스라고 하는 봉합인데 이것도 제가 최초로 발명을 하고 논문까지 쓴 거라서 아주 안전하게 재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봉합술로 세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예지성이 높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쉽게 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기존의 고리식과는 아마도 차원이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IGBR을 만든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임플란트 그뿐만 아니라 뼈 이식에 대해서 참 고난이다, 네. 멍들고 막 힘들다 이런 네네. 인식이 참 많거든요. 기존의 뼈 이식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부터 수술을 오래오래 해왔지만 사실은 수술을 많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뼈가 적으신 분들이 뼈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뼈가 들어가니까 부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수술을 전공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붓지가 않기 때문에 왜 다들 힘들어하시지라고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좀 자랑 같긴 합니다만 제 환자분들은 사실 다 크게 문제 없이 뼈 이식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도 제 추측에는 뼈를 많이 넣어야 될 때 수술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조금 당겨가지고 꼬매야 되고 뼈를 억지로 담아야 되고 그거를 힘을 줘서 꼬매다 보니까 아마도 붓고 힘들고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너무 좋아졌고요. 재료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재료들이 정말로 환자분들에게 최적화된 재료들로 선택되어 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좋아하고 고민 끝에 선택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들께는 최적화되어 있는 옵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따라서 힘들지 않게, 붓지 않게, 그리고 성공률 높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모르는 정보를 아셔서 정말 색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 치아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상태 점검해 보시면서 치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양치질의 교과서 같은 분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과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양치질입니다. 치과 선생님들은 환자 구강 상태 보면 환자의 양치 실력을 단번에 알아보시나요? 맞습니다. 네. 그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척 보면 압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의 구강 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안쪽에 치석이나 치태가 쌓여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 부위들과 정도, 양을 보게 되면 이분이 과연 평소에 얼마만큼의 양치질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가 느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치과 가기 전에 양치질 더 열심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그럼 양치질을 제대로 하면 치과 질환의 몇 %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칫솔질을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하신다면은 99%의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외에는 이제 변수들도 있죠. 환자분들의 면역성이라든지 유전 요인,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칫솔질만 잘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99% 예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희소식인 느낌이 네. 드는데요. 또 치과 질환이 생기는 큰 이유가 양치질을 못해서가 아니라 닦는 곳만 닦아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99%가 잘 못 닦는 부위
1위, 1위에서 3위까지 알려주신다면요? 환자분들 구강내를 보다 보면은 놀랍게도 치석이 많이 쌓이는, 칫솔질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치석 쌓이는 부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잡아서 봤을 때 100% 쌓여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앞니 안쪽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누구나 항상 치석이 쌓여 있고요. 두 번째는 위에 어금니의 바깥쪽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아래 어금니의 안쪽,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저도 양치를 그 부위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칫솔이 잘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위가 거의 대부분 침샘이 열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몸에는 훨씬 많은 침샘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큰 침샘들이 있는데, 수도관 안에 보면은 약간은 돌 같은 게 좀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이 계속 나오다 보면 그 부위에 석회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 안쪽에 있는 혀 밑샘, 볼 안쪽에 있는 큰 침샘, 이런 부분들이 치아에 닿아서 계속 침을 분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치석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부분을 잘 닦으면 되지만 칫솔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 아래 어금니의 안쪽은 손을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 몇 번 하고 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가지 부위가 치석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40대 지나면서는 치아도 부서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흰머리 생기고 눈썹 생기는 거를 속상해할 수는 없는 게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시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다만 빨리 오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치아 마모 있는 분들 40대 분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20, 30대 분들도 계시거든요. 젊은 분들인데 치아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하세요? 물어보면은 의외로 저는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중량 운동을 하면서 힘을 주다 보니까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여자분인데 어금니가 많이 깨져 있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때 힘을 꽉 주면서 어금니가 깨져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마모가 되고,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치매 분비는 적어지고 치매 양이라든지 그런 게 갖고 오는 자정작용도 떨어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광화, 흔히 말하는 불소나 칼슘 입자들이 다시 치아에 들어가서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기계적인 마모도는 증가하고 침이 만들어주는 자정작용과 재생작용은 떨어지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치아는 점점 부식하고 마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그렇고 어금니를 악 무는 것도 안 좋은 이유였네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끝까지 자기는 일을 안 간다라고 하는데 보면 치아가 많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도 주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을 가시거나 일을 악무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드라마 보실 때 일을 악물고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N이라고 하는데 N하고 발음을 내시면은 혀를 살짝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보시거나 책 보실 때 속으로 N하고 보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꿀팁이었어요. 이쯤에서 원장님의 올바른 양치질의 정석을 한번 배워보려고 제가 칫솔을 가지고 왔습니다. 치약을 안 묻히고 제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해볼게요. 앞니부터 닦고요. 네네. 그리고 옆에, 어금니 닦으시고. 그리고 옆에 닦고요. 네네. 입천장도 닦습니다. 네네. 그리고 안쪽 아래, 부분? 하고 이제 혓바닥. 그렇죠. 마지막으로. 까지 완벽했나요? 이것보단 더 길게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방법은 100점입니다. 방법은 100점인데 시간을 좀 말씀드린 게 너무 짧고 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칫솔질 하실 때 한 손에 핸드폰 드시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보시면서 여기에 집중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 군데만 닦죠. 거품은 납니다. 그러니까 다 됐다라고 이제 헹구다 보니까 닦이는 부분만 닦이고 안 닦이는 부분들은 거의 슬쩍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왼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거울을 보시고 칫솔질에 좀 집중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위별로 하신 거는 아주 정답입니다. 제가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잠깐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MC분께서 지금 아주 잘하신 부분은 앞니 먼저 닦으셨죠. 앞니 부분이 사실 되게 소홀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닦으시는 게 닦는 면부터 닦으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잘 닦지 못하는 부분이 치아랑 잇몸 라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금니는 맨 마지막에 닦으셔도 무방합니다. 칫솔을 가지고 저는 먼저 잇몸 라인을 가지고 공략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닦으실 때 몇 번 닦으시고 몇 번 닦으시고 몇 번 닦으시고 바른 속도 넘어가셨거든요. 조금 너무 빨랐고요. 저는 칫솔질을 닦을 때 어린이 때부터 치카치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카치카 이런 느낌으로 닦는데, 칫솔질은 깨작깨작 꼬물락꼬물락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해요. 깨작깨작, 네. 꼬물락꼬물락. 신선한데요? 절대 칫솔질 하면서 치카치카 소리가 나지 않고 쟤 지금 칫솔 물고 뭐하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꼬물락꼬물락 깨작깨작 닦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은 칫솔의 옆면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면으로 닦는 게 아니라 모서리로 닦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요 면이 제일 잘 닦일 것 같지만 사실은 치아랑 잇몸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요 모서리로 이용해서 닦으셔야 되는데, 이걸로 닦으시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칫솔을 기울이셔야 돼요. 치아에다가 바로 대시는 게 아니라 45도 정도 기다려 주시면은 칫솔의 모서리면이 치아와 잇몸에 닿게 되는데 깨작깨작 닦는 거죠. 치아 한두 개 정도 하나 살짝 옮겨서 깨작깨작 닦고, 또 하나 옮겨서 깨작깨작 닦고, 그 다음에 앞니 쪽도 깨작깨작 닦고, 이런 식으로 닦게 되면은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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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하면 1분 30초. 그리고 위에 쪽 똑같이 하면 1분 30초. 총 3분이 딱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의 모서리면으로 기울여서 깨작깨작 닦는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씹는 면들, 그리고 아까 하신 대로 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너무 열심히 닦으시면 또 혀가 많이 아프거든요.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해주시고, 좀 덜 닦인 것 같은데 다음 식사 후에 또 닦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닦지 마시고, 혀는 또 약하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씩만 닦아주시면 완벽한 칫솔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지금까지 양치질을 치아를 닦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잇몸 라인을 위주로 닦네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초콜릿도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으니까 치아 면을 닦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는 초콜릿, 과자보다는 일반적인 식사를 더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는 충치보다는 잇몸병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성인들의 가장 취약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랑 치아 사이, 치아랑 잇몸 사이를 닦아야 되는데, 그걸 닦으려면 이 넓은 면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고요. 모서리로 닦아주셔야 그 부분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치석 성지 세 곳 이야기 해주셨어요. 잘 못 닦는 부위. 맞아. 거긴 어떻게 좀 닦으면 네. 좋을까요? 그 부분을 일반적인 칫솔로 닦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칫솔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칫솔을 세워서 입 안으로 넣어서 아래 앞니 같은 쪽은 요렇게 바깥쪽으로 닦아내는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아래 어금니의 안쪽 부분 일반적인 칫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울여서 꺾어서 닦아주시면 사실 제일 좋은데, 칫솔을 되게 큰 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까 MC 선생님들도 조금 칫솔이 저는 크다라고 느꼈는데, 차라리 어린이용 칫솔, 작은 머리 가진 칫솔들이 있거든요. 그걸 닦으시는 게 치카치카 닦기보다는 깨작깨작 닦기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칫솔이라고 끝이 뾰족한 칫솔이 있습니다. 어금니 칫솔을 이용하시면은 어금니 안쪽 부분, 특히 어금니 뒤쪽 부분을 닦기에 매우 유용하니까 한번 어금니 칫솔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금니 칫솔은 솔이 어떻게 생긴 거죠? 일반적인 칫솔처럼 생겼지만 끝부분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석구석 닦기 유용하고요. 치아랑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 맨 뒤쪽 면, 큰 칫솔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을 닦아주는데 매우 특화가 되어 있고, 다이소라든지 작은 편의점들, 올리브영 가시면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칫솔 외에 작은 어금니 칫솔 한번 추가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칫솔에 관련해서 끊이지 네.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전동 칫솔이냐, 일반 칫솔이냐. 원장님 한 표를 주신다면 어느 쪽에 주시겠어요? 전동 칫솔들도 사실은 열심히 효과들을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동 칫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동 칫솔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거품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인들이 나는 오늘 칫솔질 잘했어 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전동 칫솔 물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물고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냄새나고 거품 많이 나오니까 전동 칫솔 아이들 쓸 때 꼼꼼하게 닦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잘 닦을 각오를 하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동 칫솔의 개발 자체가 손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만 손 자유로우신 분들은 저렴한 일반 수동 칫솔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게 구입할 필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칫솔은 잘못 보관하면 네. 변기통보다 더 더럽다는 네.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칫솔이 치약이랑 닿아 있고 하니까 깨끗하다라고 저희가 착각을 하는데 보관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 화장실이겠죠. 화장실에는 뭐가 있나요? 변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기 물 한 번 내릴 때 최고 1m까지 물이 튀어오른다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은 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세균들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건조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사용 시기까지 말라있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장비가 있으시다면은 칫솔을 건조하고 UV로 살균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건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사기가 좀 그렇다 그러신 분들은 3개월 내지는 4개월에 한 번씩 칫솔을 바꿔주시면은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3개월에 한 번씩이거든요. 너무 외우기 좋죠. 봄에 한번 쓰시고 계절 바뀌면 새로운 칫솔 구입해가지고 한번 쓰시고 요렇게 해서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칫솔을 대량으로 20개, 30개 사시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맨날 똑같은 칫솔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작년에 바꾼 건지 재작년에 바꾼 건지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칫솔만큼은 기분 좋게 하나씩 기분 전환 겸 칫솔에 한번 투자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칫솔질만 잘해도 치과 질환을 대부분 예방할 수 그럼요, 있다고 그럼요. 하셨으니까 네. 그 정도 투자로 큰 질환을 막을 수 있다면 세상에 이런 투자가 없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치약입니다. 치약도 네네.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실인이용, 잇몸 강화용, 미백 기능성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효과 있는 건가요? 이게 치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약이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치약은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잇몸에 좋다. 그럼 너무 좋겠구나. 충치 예방도 잘 된다. 구취도 되고 미백도 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치약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마케팅적으로 약간의 성분이 들어가면은 특히 뭐 고불소, 미백 안 들어가 있는 효과보다는 조금 더 높은 효과를 보이겠습니다만은 남용이 됐을 때 저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약만큼은 가장 평범한 치약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나는 미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치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받는 거고 나는 잇몸이 약하다? 그러면 치과에 오셔서 잇몸 치료랑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여기에 막 특별한 기능성이 들어간 부분들을 굳이 찾아서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미백에 관심 있는 열심히 미백 기능성 치약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치과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미백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를 하얗게 하는 거거든요. 치아 안에 있는 색소를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약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 약물이 환자분들이 치약에 들어가서 쓸 정도면 사실은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성을 위해서 당연히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약을 오래 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미백을 해요. 전문가 미백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하루에 한 번에 저희가 미백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처리를 하고 약물이 잇몸에 닿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거기에다가 특별한 열 처리를 해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하루 만에 미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가 미백이라고 해서 작은 틀니를 만들어 드려요. 주무시기 전에 약을 한 방울씩 넣고 주무시면은 가장 안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맞춰가면서 미백을 할 수 있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틀만 갖고 계시면은 1년 뒤에 커피를 좀 마셨더니 좀 누래졌는데 약만 구입하시면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미백도 추천드리지만 자가 미백을 아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약을 넣어서 이렇게 끼고 자는 거예요? 주무실 때 6시간 정도 주무시고 빼보면 치아가 어젯밤보다 하얘져 있어요. 오늘 밤에 또 하면 내일 또 하얘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레벨을 천천히 올려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좀 시리겠죠? 그러면 조금 쉬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조금 낮추겠지만 시린 거는 좀 덜하고 좀 더 하얘지고 싶다. 그럼 스스로 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가미백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몰랐던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봤던 다큐였는데요. 밥 먹고 나서 특히 저녁 이후에 바로 양치하지 않고 자기 전에 양치를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걸 보고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고 게시물 보시고 이거 뭐지 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게시물에 나온 얼굴이 저거든요. 그러셨군요. 제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치과대학 학생들 중에서 칫솔질 잘하는 친구와 잘 못하는 친구 고르게 고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칫솔질을 바로 한 친구랑 자기 전에 한번 한 친구 그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균을 저희가 직접 들여봤거든요. 당연히 저희 생각에는 자기 전에 싹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깨끗해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녁 식사하고 칫솔질 한 친구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 전에 하는 것도 완벽하진 않다. 무슨 얘기냐? 칫솔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의 60%밖에 제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칫솔질을 안 하신 다음에 자기 전에 할지라도 5시간, 6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그 사이에 세균들이 성숙을 하는데 그 성숙된 세균들이 잇몸에 되게 안 좋은 세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시고 칫솔질을 바로 한 친구랑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미 치주염에서 보이는 그 세균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는 무조건 식사하고 바로 칫솔질 하는 게 제일 좋다. 아무리 자기 전에 완벽하게 나는 한 번 하겠다 할지라도 60% 이상은 저희가 제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는 거를 권장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연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경각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양치질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게 333 법칙입니다. 식후 3번,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하자 맞습니다. 이건데 그럼 선생님 말씀이라면은 웬만하면 식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게 맞긴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나온 숫자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게시물 올라가고 나니까 댓글 중에 그럼 계속 먹으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식후 3분 이내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분들은 식후 3분 이내에 하면 치아가 오히려 상한다. 뭐 연구에 따르면은 치매 분비 때문에 치아가 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30분 지나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30분 뒤에 까먹을 확률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식사하시고 그냥 바로 일어나셔서 화장실로 가서 칫솔질 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 걷고 움직이니까 소화도 좋아질 것 같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거롭긴 합니다만 식후에 바로 칫솔질 하시고 핸드폰 드지 마시고 3분 동안 집중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깨작깨작하는 칫솔질 아주 추천드립니다. 깨작깨작 꼬물락꼬물락. 네, 양치질의 정석에 대해 정말 잘 알려주셨는데요. 내가 양치질을 잘 했는지는 어떻게 좀 셀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입에서 좋은 냄새 나면 끝난 거다라고 하지만 치약을 만들었던 예전 회사에서 텅 테스트라는 걸 광고했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칫솔질을 안 했었대요. 근데 치약 회사에서 이 치약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칫솔질을 하고 상쾌함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냄새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전문가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연구했는데 보니까 텅 테스트가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치과에서로서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칫솔질 후에 혀로 치아면을 이렇게 한번 만져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칫솔질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은 치아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칫솔질 내가 다 했는데 만져보니까 오른쪽 위에 좀 거칠거칠한 게 있는데 덜 닦였던 거예요. 그러면 더 닦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실제로 치과에서도 입안을 들여다보면은 치석과 치태들이 보이거든요. 울퉁불퉁해요. 그거를 손으로 느껴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건 혀로 만져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만져지면은 그 부분을 더 닦으시면은 가장 확실한 칫솔질 확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텅 테스트까지 하면 완벽한 맞습니다. 양치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해지고 싶어서 양치 이후에 가글까지 하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특히 소금물 가글은 전통 비법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있습니다.
있는데 잘 만들어서 잘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소금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소금을 양치가 아니라 소금으로 막 비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금의 종류 중에 고운 소금도 있지만 굵은 소금이 있거든요. 굵은 소금이 의외로 치아를 상당히 많이 손상을 시킵니다. 치아가 깎여나갈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소금으로 문지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만일에 가는 소금이다, 그거는 마사지 정도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소금을 쓰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에 아마 종이컵 하나 정도 있으실 거예요. 종이컵에 물을 부으면 130ml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작은 티스푼으로 가는 소금 넣어서 잘 저으시면은 0.9% 정도의 생리식염수,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가장 비슷한 농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세균을 씻어내고 염증 작용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만일에 이거 맞추기 어렵다 내지는 나는 종이컵도 없고 스푼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약국에 가시면은 0.9% 생리식염수를 판매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가끔씩 렌즈용 해가지고 렌즈 닦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조금 다른 거라서 각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하면 약사님이 알아서 주실 테니까 생리식염수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걸로 하시면은 아마 제일 좋은 가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금이 많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율이 또 중요한 거였네요. 오히려 잇몸에 자극이 되고 삼투압 때문에 잇몸에 건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양치질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원가로 따지면은 치아 칫솔 하니까 공임 3분 드리면은 몇백 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식들도 너무 잘 키우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지가 않고 우울증이 오셨다고 해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잇몸이 내려가서 씹는 재미도 없고 치아가 자꾸 흔들리니까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잇몸이 내려가면서 점점 미워지고 뻐드렁니가 되니까 대인 모임도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잇몸 관리 조금 더 할 걸 그랬는데 라고 후회하시는데 잇몸 관리의 1번은 칫솔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몇백 원, 몇천 원의 가치지만 반드시 60, 70, 100세 있을 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비싼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아낌없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을 없습니다. 만큼 중요한 게 양치질이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씹는 재미를 위해서라도 양치질 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한번 실천하시면서 치아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